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음악의 역사, 그러니까 서양 음악사에 대해서 오늘은 배울 건데, 먼저 선생님이 앞반을 수업을 하고 올 동안 여러분은 앞에 부분을 같이 배우고 이따가 뒷부분은 선생님이랑 직접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서양 음악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음악 신문 만들기 할 때 우리가 평가의 자료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에다가 잘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같이 배워봅시다. 자, 먼저 역사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과거에 있었던 일, 두 번째는 기록이나 흔적, 세 번째는 기록을 통해 역사가가 재구성한 탐구의 결과물, 마지막으로 후세가 평가하는 이전 시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예전에 어떤 기록이나 흔적, 그런 거를 토대로 역사가들이 그 시대의 상황이나 그 시대의 어떤 환경을 탐구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세가 평가하는 이전 시대라고 하는데 역사를 분류하는 방법은 뭐 다양한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런 이름으로 붙인 역사라고 생각을 안 했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한 500년, 700년쯤 지났는데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를 보고 아, 그때는 코로나 시대였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시대는 그 다음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게 오늘날 이어지는 역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자, 그래서 음악사는 각 시대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떤 음악이 있는지 그 음악 특징과 또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음악사는 왜 배우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음악을 보는 관점이 확대가 됩니다. 우리가 익숙한 음악도 있을 테지만 좀 낯선 음악, 음악이 어디서 나왔는지, 음악이 어떤 흐름으로 발전했는지 그걸 알게 되면 좀 음악을 보는 관점이 확대가 되고 두 번째는 음악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사를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서양 음악사의 연대, 그 다음에 바로크, 고전, 낭만 이 세 개의 시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서양 음악사의 연대표인데 고대,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고전, 낭만, 현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실 더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지만 이제 중학생 수준에서는 딱 요 정도만. 그중에서 우리는 오늘 바로크, 고전, 낭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크 시대. 자, 바로크는 1600년부터 1750년도 그 시기를 바로크라고 해요. 바로크의 뜻은 일그러진 진주라는 의미예요. 이 진주라는 보석이 굉장히 아름답지만 이 진주가 일그러져 있으면 참 볼품이 없는, 가치가 없는 그런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바로크가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는지 이 바로크 역시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이후에 이 1750년대 이후에 사람들이 이 시대를 바로크라고 그러니까 일그러진 진주라는 뜻을 가진 시대로 명칭을 했는데 왜 바로크라는 이름이 붙어졌는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이 시기에는 귀족 계급의 성장이 있었고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종교의 입지가 약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계속 뭐 중세나 르네상스까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됐을 텐데 우리는 바로크 시대부터 수업을 하게 돼서 이 부분은 이따가 선생님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1600년도부터 1750년도까지인데 1600년도는 오페라라는 장르가 만들어진 시기. 그 다음에 1750년도는 바로크의 가장 중요한 음악가인 바흐가 죽은 해. 그렇게 해서 이 150년 동안의 시기를 바로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크의 음악적 특징은 아까 말했던 시대적 배경이랑 좀 연관지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귀족들의 권위나 아니면 권력이 세져서 이 귀족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력이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음악을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장단조, 우리가 뭐 C 메이저, 다장조, 뭐 다단조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장단조가 확립된 시기가 바로 바로크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오페라, 오라토리오 요런 극음악이 탄생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까 1600년도가 오페라가 만들어진 시기다. 그 오페라가 중요한 장르이기 때문에 이 바로크를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이 되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기악의 발달입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먼저 귀족 중심의 음악인데 음악이 귀족들의 어떤 즐거움을 채워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술, 그러니까 그림이나 미술이 귀족들의 돈, 또 지위를 과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보는 의자처럼 막 장식이 너무 많은 거야. 지나칠 정도로 장식을 하고 음악도 지나칠 정도로 화려하고 선율도 많이 넣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바로크. 아까 설명했죠? 일그러진 진주. 그러니까 정도껏 해야 되는데 너무 투머치하는 거야. 이 예술이라는 진주가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바로크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이유가 귀족 중심의 음악이 나타나면서 과도한 장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바로크는 귀족 중심의 음악이 유행을 했다. 귀족들이 음악을 즐기는 향유 계층이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장단조. 장조와 단조 음악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전 시대, 중세나 르네상스 시대는 선법 음악이 사용됐어요. 그냥 요거는 참고로만 알아두고 그래서 이 장단조 음악, 우리가 요즘 듣는 게 다 장단조 음악이에요. 그래서 이런 음악을 주로 만들어진 시대를 공통 관습의 시대라고 하는데 바로크 고전 낭만, 우리가 배우는 이 시대, 바로크 고전 낭만을 공통 관습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그냥 항식으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장단조가 바로크 시대에 확립이 됐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세 번째, 극음악이 만들어졌습니다. 극음악은 뭐냐? 음악과 연극, 미술 이런 게 합쳐져서 하나의 공연 예술로 만드는 거를 극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페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리스 신화 이런 거를 주제로 어떤 연극을 하는데 이제 뭐 대사나 이런 것들을 노래로 하는 거를 오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독창, 합창, 관현악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서곡, 아리아, 레치터티브 이런 구성 요소가 있어요. 교과서 109페이지에 보면은 조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냥 극음악이 탄생했다, 오페라가 탄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페라랑 약간 유사한데 오라토리오라는 게 있어요. 오라토리오는 교과서 110페이지에 있고 이거는 기도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실. 그 어원만 봐도 약간 종교적인 내용, 종교적인 내용을 극으로 노래하는 거를 오라토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극음악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은 이 바로크 시대의 극음악 중에 가장 유명한 곡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야.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 곡은 리날도라는 오페라의 한 장면이고 많이 들어봤죠? 울게 하소서라는 곡이에요. 이 여자가 납치를 당했어. 왜냐면 여기 있는 남자가 이 여자를 좋아해. 근데 이 여자는 사연이 있지.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나 울게 냅둬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가진 오페라 아리아예요. 아리아. 네. 그래서 이렇게 나의 감정을 그냥 대사로 해도 되지만 나 이런 상황 때문에 너무 슬퍼 이런 거를 음악으로 노래로 표현하는 게 오페라다. 이건 약간 이제 현대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 여자분이 노래를 너무 잘해서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방금 오페라, 그러니까 극음악이 만들어졌다. 네 번째는 기악음악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전 시대, 중세나 르네상스 시대는 주로 이제 목소리가 가장 좋은 악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기부터는
성악음악뿐만 아니라 기악음악도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협주곡, 푸가, 토카타 뭐 이런 식의 음악 장르가 발달을 했는데 한번 같이 봅시다. 리코더. 무슨 리코더야 하는데, 자, 리코더가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납니다. 그다음 여기 옆에 기타처럼 생긴데 이렇게 뭐가 길지 되게. 요거는 테오로보라는 악기예요. 그다음에 여기 피아노처럼 생긴 게 피아노가 아니라 챈발로라 하는 바로크 시대에 주로 쓰였던 악기예요. 그래서 리코더가 이런 소리가 난다니. 바로크 시대에 리코더가 좀 중요한 악기로 사용이 됐고, 요즘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리코더는 교육용으로 개량된 리코더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푸가라고 하는 장르예요. 건반 악기로, 그러니까 오르간이나 뭐 챈발로로 연주하는 푸가예요. 요거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라고, 건반을 누르면 건반에서 공기가 나와서 요 파이프 관을 울려서 소리가 나게 하는 아주 비싼 악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기악 음악들이 발달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바로크의 대표적인 음악가들 3명 있습니다. 바흐, 비발디, 핸델. 각각 한 명씩 살펴봅시다. 먼저 바흐입니다.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여기 보면 쓸데없는 거 써놨는데 바흐 뭐 검색하니까 이런 거 나오더라고. 바흐 여기 바하하하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 그냥 기억하기 쉬우라고. 그래서 이 바흐는 왜 음악의 아버지냐? 엄청나게 많은 업적과 작품을 남겼는데 사실 바로크 시대에는 바흐가 그렇게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이제 이후에 낭만 시대에 멘데스존이라는 사람이 요 바흐의 작품을 발견하고는 이 사람이 계속 판 거지. 그래서 이 바흐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 이 바흐는 자신이 이렇게 대단해질 사람이라는 거를 모르고 죽은 거야. 아무튼 엄청난 작품과 또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푸가와 토카타 아까 들었던 거, 그다음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요거 또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다음에 평균율,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뭐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무반주 첼로 협주곡 한번 들어봅시다. 이것도 딱 들으면 이 곡 할 만한 곡이야. 지금 첼로 연주해주는 분은 이제 요요마라는 첼리스트예요. 익숙하지? 이 곡 다 익숙할 거야. 바흐의 대표적인 작품인 무반주 첼로 모음곡 한번 감상해봤어요. 자, 다음 인물은 비발디입니다. 비발디는 원래는 사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신부님. 근데 몸이 조금 안 좋고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음악을 작곡하는데 이제 주로 많은 시간을 보냈죠.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그래서 이제 빨간 머리의 사제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 협주곡의 달인이었어요. 협주곡은 이제 연주하는 두 그룹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선율을 주고받는 그런 연주 형태를 얘기하는데, 또 아주 유명한 곡. 요건 이제 개 무슨 그 광고인데 여기서 사용된 음악 많이 들어봤죠? 자, 이 원곡이 뭐냐? 많이 익숙한데 이건 뭐냐? 자, 이거는 비발디의 사계. 사계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서 음악을 만든 건데 그 중에 겨울 부분이 아까 들었던 개보린 광고에 쓰이는 음악이었어요. 보면은 여기 지금 앞에서 혼자 바이올린 연주하시는 분이
독주 악기 그룹이고 나머지 뒤에서 연주하는 분들이 이제 두 번째 그룹인 거야.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나눠가면서 연주를 하는 걸 협주곡이라고 합니다. 이제 독주 악기가 솔로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한번 감상해봤고요. 자, 그래서 비발디도 바로크의 중요한 인물이다. 자, 마지막으로 핸델입니다.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립니다. 이제 음악을 어떻게 대중화할지, 어떻게 많은 장르를 대중화할지 많이 고민하고 또 대중화에 성공한 인물이라 그래서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근데 핸델은 남자야. 그냥 어떤 상징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곡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까 들었던 거 리날도 울게 하소서가 이제 핸델의 작품이고, 자 이제 아까 오라토리오를 못 들어봤는데 이 오라토리오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요거는 메시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뭐 예수님 종교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아의 곡 중에서 12번째 곡인 우리를 위해 나셨다라는 곡이에요. 요거는 왜 가져왔냐면 이따가 음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그거를 부르는 게 여러분한테 조금 신기한 경험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바로크의 대표적인 인물인 바흐, 비발디, 핸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크 시대 음악적 특징은 귀족들이 중심이 되는 음악이었다. 귀족이 즐기는 음악을 음악가들이 많이 만들었고 또 그런 음악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온다. 그다음에 장단조라는 게 확립이 되었고 오페라, 오라토리오 같은 극음악이 만들어졌고 기악음악이 많이 발달했다. 그래서 바로크 시대는 1600년대부터 1750년 오페라가 만들어지고 바흐가 죽었을 때까지를 바로크라고 하고, 바로크는 일그러진 진주, 좀 과한 장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시대는 바로 고전 시대입니다. 고전은 클래시쿠스, 클래식, 우리 흔히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이 딱 어떤 틀을 잡아준 그런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전 시대는 1750년대, 바로크가 끝난 시대부터 한 70년도, 1820년대까지를 고전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 시대 어떤 시대적 특징은 바로크 시대에 이제 주로 음악의 대상이었던 귀족들이 이제 몰락하는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산 계층이 성장해서 어떤 이제 중산층도 귀족이 아니더라도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계몽주의는 누구나 이제 배우면 된다. 누구나 배우면, 계몽주의는 뭐냐면 배워서 너희들의 의식을 깨워라. 그러니까 그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시대가 바로 고전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로크 시대와는 다르게 자연스러움을 추구를 했습니다. 과도한 장식이 아니라 딱 떨어지고 깔끔한 그런 음악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소위 얘기하는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표준이 이 딱 고전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 시대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절대 음악이 발달했다. 두 번째는 형식미를 중시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장르가 발달했다. 마지막으로는 가볍고 대중적인 음악을 선호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한 가지씩 살펴봅시다.
자, 먼저 절대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음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상할 때 가락, 그다음에 형식 이런 거 배웠잖아.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인 그다음에 그 음을 조합해서 만든 뭐 화음이나 형식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을 절대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의 어떤 제목이나 아니면 음악의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음악은 그냥 음악이다. 들리는 그 소리 자체가 음악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인식하는 게 절대음악이라고 합니다. 반대는 표제음악. 제목이 있는 음악을 표제음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후에 낭만시대의 주요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시대에는 절대음악이 주류를 이뤘다.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형식미를 중시했습니다. 형식미. 지금 보면 아주 PPT가 개판이지. 형식미를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고전시대 사람들이 이거 보면은 아주 기겁을 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고 딱 통일성 있거나 조화가 있는 요런 형식미를 중시를 했고 고전시대의 대부분 작품이 이 형식 이름이 곧 작품 제목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피아노 학원에 다닌 친구도 알겠지만 뭐 소나타, 론도, 뭐 미뉴에트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런 게 다 이제 고전 시대의 형식이고 그것이 이제 작품 제목이 된 경우예요. 대표적인 곡으로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고 요거는 많이 들어봤죠? 우리 감상 시험도 보고. 그래서 요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다음은 다양한 장르가 발달했습니다. 먼저 교향곡, 협주곡, 소나타, 현악 사중주 이렇게 있는데 자, 먼저 교향곡은 심포니라고 하면 이 심포니는 조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악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개의 부분으로 된 한 곡을 교향곡이라고 하고 대규모의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곡을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든의 놀람, 베토벤의 합창도 한번 들어봤죠? 운명 교향곡 뭐 이런 게 있는데 놀람 교향곡 한번 들어봅시다. 왜 놀람 교향곡일까? 이 놀람 교향곡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주자면 하이든도 궁정의 음악가였는데 내가 만든 곡이 연주되고 있는데 막 귀족들은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이든이 생각을 했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아무런 해가 없이 골탕 먹일 수 있을까? 만약에 막 엉망으로 막 연주하면 잘릴 거 아니야. 그래서 하이든이 묘수를 낸 게 우리 샘여림 배웠죠. 세고 여리고. 처음에는 여리게 하는 거야. 막 졸리게. 그런 다음에 갑자기 샘여림을 바꿔서 꽝 연주하니까 귀족들이 놀라서 잠에서 깨버린 거야. 그래서 놀람 교향곡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이든은 나 이건 놀람 교향곡이라 이렇게 안 했어. 이것도 이후 시대 사람들이 붙인 명칭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뒤에 여기 연주자들이 조금씩 졸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 이게 약간 퍼포먼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서프라이즈 심포니라고 하는 거 놀람 교향곡. 그래서 교향곡은 대규모의 오케스트라로 연주되는 다악장의 곡이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협주곡인데 협주곡도 아까 봤잖아. 어떤 2개의 그룹 관현악 연주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 악기가 있고 그래서 서로 경연하다, 협력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협주곡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협주곡도 있고 피아노 협주곡, 그 다음에 뭐 오보에 협주곡, 첼로 협주곡, 뭐 협주곡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잠깐만 듣고 올게요. 지금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협연자야, 협연자. 이제 독주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고 이제 나머지 오케스트라는 이제 이 협연자를 위한 이 반주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협주곡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나타인데 소나타는 이제 소나레라는 말에서 기원을 했고 악기로 연주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 악장, 그러니까 여러 부분으로 된 기악 음악이고 1악장이 소나타 형식이에요. 조금 헷갈리는데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 한 대로 하는 거 아니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다른 악기 하나가 연주하는 거를 소나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봄 들어봤죠? 베토벤의 봄. 그것도 있고 터키 행진곡. 요게 이제 소나타의 한 악장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터키풍의 음악이라고 해서 터키 행진곡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요것도 들어봤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은 현악 사중주입니다. 현악 사중주는 현악기 4개로 연주하는 형태를 현악 사중주라고 해요. 그래서 바이올린 2대, 비올라, 첼로 각각 1대씩 편성해서 연주하는 거를 현악 사중주라고 하고 하이든에 의해서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종달새도 우리 들어봤죠? 종달새. 새가 오는 듯한 음악이 나온다고 해서 종달새예요. 고전시대의 장르는 교향곡, 협주곡, 소나타, 현악 사중주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전주의는 절대음악, 형식리를 중시했고 방금 본 4가지의 장르, 그다음에 가볍고 대중적인 음악을 추구를 했습니다. 고전시대 음악은 바로크랑은 다르게 선율이 또렷또렷하게 들리는 음악을 좋아했어요. 누가 들어도 이 곡은 좋다. 이 곡은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구나. 그런 거를 선호한 게 고전시대의 음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시대의 대표적인 음악가는 이름만 들어도 아주 으리으리한 3명이 있습니다.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각각 한 명씩 살펴봅시다. 하이든은 교향곡, 현악 사중주의 어떤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작이 아주 많은데 뭐 특히 교향곡 같은 경우는 100곡 가까이 거의 작곡을 했어. 그 중에서 이제 고별이라는 교향곡은 아까 이제 궁정에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 놀람 교향곡 할 때. 근데 이 사람들이 연주자들도 이제 궁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연주를 하니까 집에를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그 귀족들이 집에 보내주질 않는 거야. 그래서 하이든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거를 약간 어필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만든 게 고별 교향곡이에요. 고별 교향곡. 처음에는 다 연주를 해. 그러다가 자기 파트가 끝나면은 원래는 다 같이 나가야 되잖아. 근데 한 명씩 나가버려 그냥.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소수 정예 인원만 연주하는 그런 교향곡이에요. 그래서 고별 교향곡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런 교향곡도 많이 작곡한 게 하이든이다. 그다음에 요곡 아주 유명하죠. 이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트럼펫 협주곡. 아까 협주곡의 그 악기는 다양하다고 했죠. 그래서 하이든이 이 트럼펫 협주곡도 작곡을 했다. 자, 두 번째 인물은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는 음악의 신동.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많았고 그다음에 대중적이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음악을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벌써 2곡이나 나와 있어. 세레나데 13번 105페이지에 있는 거. 그다음에 그 하는 거. 그것도 이제 모차르트의 작품이에요. 일단 교과서에 있는 거 한번 들어봅시다. 이것도 아마 친숙할 거야. 그다음에 이 오보의 협주곡. 요거는 그냥 선생님이 좋아해. 굉장히 선율이 아주 듣기가 좋아. 그래서 조금만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또 고전 시대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자, 마지막으로는 베토벤. 베토벤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음악의 성인. 그러니까 음악의 성인 군자다. 음악의 끝판왕이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작품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때도 살짝 얘기했지만 이제 청력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작품들을 많이 남긴 사람이라고 남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아노 소나타 이것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제 월광 소나타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베토벤이 작곡을 했고, 그다음에 영웅 교향곡. 요건 이제 베토벤이
이제 나폴레옹을 주려고 이제 썼는데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이기고 오니까 나폴레옹이 자기가 황제가 돼버려서 베토벤이 그걸 보고 실망해서 그냥 영웅 교향곡이라고 남긴 그런 곡입니다. 자, 그래서 고전 시대 중요한 작곡가 3명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음악적 특징은 절대 음악과 형식미를 중시했고 다양한 장르 아까 4가지 있었죠. 그다음에 가볍고 대중적인 음악을 많이 만들어낸 시대가 고전 시대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은 낭만 시대입니다. 낭만은 182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이 시기를 낭만 시대라고 해요. 지금이 2020년이니까 한 뭐 200년 조금 넘은 그런 시대 전에는 이제 낭만 시대라고 불리게 됐어요.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 산업혁명. 그러니까 막 시대가 너무 혼란해. 막 기술도 발달하고 어떤 민주주의나 아니면 계급 뭐 이런 게 없어지는 그런 시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민 계층이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너무 사회가 혼란하니까 난 이 사회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새로운 세계, 어떤 이상 세계를 갈망하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나타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음악적으로 나타나냐? 표제 음악이 발달을 했고 개인의 자유로운 감정이 중시되고 장르가 많이 또 발달이 된 시대가 낭만 시대입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표제 음악은 아까 절대 음악과 반대로 음악의 외적인 거 그거를 음악과 연관시켜서 만든 게 표제 음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음악들은 다 표제 음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야기나 사상, 그림 이런 것들을 음악과 연관시켜서 표현하는 걸 표제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 시나 어떤 글, 소설, 미술 작품 이런 것들을 음악에 많이 사용을 해서 표제 음악을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슈베르트의 마왕, 전람회의 무소록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이런 것들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자유로운 감정이 중시가 되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내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하고 어떤 형식보다는 그러니까 고전주의 시대에 중요했던 형식보다는 내 감정이 짱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음악을 나타내는데 형식이 있어도 되고 형식이 없어도 돼. 그러니까 내 감정이 나타나는 게 음악이야. 그럼 그게 끝인 거야.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운 감정을 중시한 게 낭만 시대의 음악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이라고 했잖아. 그런 거를 이제 음악으로 표현을 해서 나는 이런 세계를 원해. 이렇게 나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거를 음악이라고 합니다. 자, 또 이 시대엔 또 장르가 또 많이 발달했는데 표제 음악과 관련된 장르들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예술 가곡, 교향시, 피아노 소품집, 악극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먼저 예술 가곡은 뭐냐? 예술 가곡은 문학 작품을 가사로 해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를 예술 가곡이라고 합니다. 괴테, 뭐 실러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쓴 시를 가사로 하고 거기다가 피아노 반주, 그다음에 선율을 붙여서 노래하는 걸 예술 가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슈베르트의 마왕, 그다음에 슈만의 시인의 사랑 뭐 이런 게 있어요. 슈만 거 한번 살짝 들어봅시다. schönen Monatsmann, als alle Knospen sprangen. 자, 두 번째는 교향시인데 교향시는 교향곡이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장르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학이나 미술 작품과 연관 지어서 만든 관현악 작품이고 교향곡은 여러 개 악장, 즉 여러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교향시는 그냥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리스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달이 됐습니다. 관현악 곡이에요. 그냥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피아노 소품집, 성격 소품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형식보다는 내 감정이 중요하게 된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뭐 소나타 형식 뭐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그냥 자유롭게 연주하는 짧은 음악을 성격 소품이라고 합니다. 주로 피아노 음악이 많고 아까 그 형식 이름 뭐 소나타, 론도 그런 거 빼고 붙는 피아노의 음악은 거의 성격 소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악극인데 이거는 오페라에서 약간 파생된 장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실 말하자면 오페라를 비판하면서 나온 장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오페라가 너무 성악 중심, 그러니까 노래만 너무 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극음악인데 이게 극이 안 되고 계속 노래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바그너라는 사람이 야, 극음악에서 극을 해야지 지금 노래만 하고 있냐? 같이 하면서 극을 중심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악극입니다. 그래서 니벨룽겐의 반지라는 그런 작품이 있고 요건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예술가고 교향시, 피아노 소품집, 뭐 성격 소품, 그다음 악극 이런 게 낭만 시대의 대표적인 장르였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음악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슈베르트, 쇼팽, 리스트, 바그너가 있는데 자, 먼저 슈베르트는 가곡의 왕이라는 별칭이 붙은 사람입니다. 600곡이 넘는 가곡을 만들고 가곡뿐만 아니라 뭐 교향곡, 피아노곡, 실내악, 아까 뭐 현악사중주 뭐 이런 거 이제 실내악이라고 하는데 이런 곡들을 많이 만든 사람이 슈베르트입니다. 그래서 송어, 피아노 오중주, 송어 이것도 아마 익숙할 거야. 이거 한번 잠깐 들어봅시다. 자, 다음은 쇼팽인데 쇼팽은 피아노의 시인이라는 별칭이 붙은 사람이에요. 피아노가 이 시대 되면 오늘날처럼 이제 페달도 있고 이제 어떤 터치, 건반 같은 게 이제 많이 발달된 시대예요. 쇼팽은 그런 기술이나 터치를 잘 활용해서 굉장히 아름답고 듣기 좋은 섬세한 피아노 음악을 많이 만들어서 피아노의 시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는 흑건 이런 거, 혁명 그다음에 딱 들으면 알만한 곡들은 웬만하면 쇼팽이 작곡을 했다. 그래서 한번 듣고 와볼게요. 자, 그 다음은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쇼팽이 어떤 섬세함을 추구했다면 리스트는 기교, 뭐 손가락을 굴리거나 손가락이 빠르게 굴러가거나 아니면 여러 음을 동시에 치는 그런 기교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야. 손도 아주 커가지고 피아노 치기 너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뛰어난 연주자였고 이 사진을 보면 좀 약간 잘생겼잖아. 아닌가? 아무튼 옆모습을 보면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 리스트에 팬이 너무 많았대.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까 슬쩍 봤지만 교향시라는 거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교향시 마제파, 피아노곡, 헝가리 광시곡, 초절기교 연습곡. 이 봐봐 얼마나 잘 치면 자기 작품 이름을 초절기교 연습곡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리스트의 작품도 이런 식으로 있다.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바그너입니다. 바그너는 음악극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음악극이 스케일이 굉장히 크고 또 화려한 기법을 많이 사용해서 또 이 바그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트리스탄과 이졸데, 니벨룽겐의 반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야. 독일의 전설이나 그런 거를 만든 거. 그러니까 여러분 반지의 장 알죠? 그런 거 비슷하게 만든 작품이 니벨룽겐의 반지인데 요거를 다 감상하려면 3일인가 일주일인가 그러니까 곡이 너무 길고 크니까 하루에 다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보다가 집에 갔다가 다음날 와서 보고 요런 작품을 바그너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4명
바그너랑 리스트, 쇼팽, 슈베르트, 낭만 시대의 대표적인 음악가이다.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고, 낭만 시대 특징은 표제 음악, 그다음에 감정이 중요시 되었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장르 네 가지 정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